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지난 편에는 중국의 추격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장 우선해서 지금 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유럽까지 어떤 방식이든 뛰어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추격도 문제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마음을 먹고 제조를 나섰을 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연언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언어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 저는 취임 초기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백악관에서 들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집착, 이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 품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도체이고,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보통신 산업, ICT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그 제재 목록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ICT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것이 중국의 부상도 있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협 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나노급 또는 10나노 미만급의 반도체 제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그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TSMC와 삼성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이제 10나노 미만급 역량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은 이런 제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역량을 갖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갖고 전쟁을 벌이는 거 보면 사실 진짜 총만 안 들었지, 진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전략, 정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쓰러뜨릴 만큼 진짜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미국의 그 반도체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같은 경우에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목적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첨단 분야 그 한정해서 중국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연시켜 보겠다, 역량 갖추는 것을 지연시켜 보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논리적인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장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큰 그 마켓을, 중국이 가장 큰 마켓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파괴해서 본인들도 물건을 못 파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첨단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만 중국의 역량 확보를 지연시키겠다, 이것이 미국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언론에서는 이제 블랙 리스트라고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그 엔티티 리스트, 그러니까 기업 리스트를 이제 등재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수입 통제는 미국 시장 내에 그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제재라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좀 강화해서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 제재도 특히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법인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국 법인의 자금으로 적국의 첨단 기업을 길러내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도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수출 통제 관련해서 아까 전편에서는 이제 SMIC 말씀도 드렸는데 이 수출 통제를 통해서 특정 장비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금융 제재, 자금 확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막는다면은 이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 흐름 속에서 효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출 규제라든가 금융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이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도전 속도를 늦춘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또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니까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 혹은 또 우리한테 불리한 점도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의 시장 전체를 이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했었는데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한 장비다 보니까 작년에 그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좀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산업에 대한 아니면 중국 국내로 어떤 특정 장비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내 사업에 좀 지장은 초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다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한테 이제 좀 득이 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기술 추격을 좀 지연시키는 차원이 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좀 없어진 효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해외 마켓을 개척하는데도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우리 반도체 위상도 올라가지만 이것을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이런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넷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EUV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 그러면 중국은 예전 같으면은 이런 어떤 노광 장비나 이런 것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갖고 막 뜯어갖고 막 다 연구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막 그랬던 적도 많잖아요. 뭐 심지어 거기에 자기들 직원을 취직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추격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인가요? 왜 이런 분야의 추격이 지금 현재까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좀 궁금해지거든요. 막으면 끝입니까? 뭐 제가 이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EUV 장비를 이야기를 할 때 네덜란드의 ASML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손쉬운 기술이었다면은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특히 장비 쪽에서 일본이 유명하고 예전에 이 노광 장비 쪽에서는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첨단의 어떤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EUV 쪽에서는 일본도 힘을 못 쓰는 것을 봤을 때는 이 EUV 장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추격이 가능한 기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렇게 계속 압박해 들어간다면 뭐 중국도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들도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반도체 산업에서 본인들의 반도체 굴기 목표가 잘 안 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을 텐데 중국의 맞대응 전략은 뭘까요? 중국의 맞대응 전략 자체는 뭐 크게 보면은 단순히 말씀드려서 역시나 이제 자체 기술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개발 전략, 특히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서 이런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또는 전략 산업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번에 작년 14차 5개년 계획 안에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 중에 7가지 기술 중에 하나로 반도체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역시나 이제 세제 지원. 이것도 이제 중국이 좀 파격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육성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세제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빅펀드, 내셔널 빅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T4 텟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을 지금은 개발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이건 정말 차세대 미래를 누가 이 정보전에서 지배할 것인가까지 지금 다루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과연 이 패권 전쟁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갖고 있는 뭐 어쨌든 자원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대로 지고 끝내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패권 경쟁을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의 진영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1990년대, 뭐 8,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산업을 이제 육성할 때만 해도 사실은 기술 수준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생각해봐도 노광 장비를 뭐 코닥에서 쓰던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캐논 걸 쓰던지 니콘 걸 쓰던지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술 수준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굉장히 그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과점이 됐고,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병목 지점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또 이제 미국의 주요 파트너국들이 그 주요 병목 지점들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반도체에 국한돼서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현재 그 기술 수준,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 쪽이 이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만 싸워주면 이제 어쨌든 중국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미국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공장들을 전부 다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인텔을 키워갖고 여기서 제조 강국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또는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어떤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시선이 쏠린 나머지 주요국들 미국을 포함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이제 정책들을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 반도체 부분을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 그 비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계속 신경 써서 유지를 하고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아니면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이 인력의 수급 문제, 인력 경쟁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국들마저 모두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인력들을 어디선가 이제 고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걱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우리 경쟁력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인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인텔이 진짜로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당장 따라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죠.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어쨌든 열었던 장본이기도 하고 인텔의 제조업 진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과연 반도체 산업의 제조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인텔의 야망 또 그 뒤에 있는 바이든의 야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뭐 인텔이 지금 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뭐 파운드리를 짓겠다 그 얘기를 했고 뭐 멕시코 공장도 뭐 수리를 보완을 하겠다. 또 오하이오에도 뭐 공장을 짓겠다. 이스라엘에도 뭐 공장을 짓겠다. 또 유럽에도 또 독일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뭐 총액을 다 더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억 달러가 좀 못 미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삼성이 뭐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 21년까지인가요? 한 3년 동안 한 1,000억 달러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K 반도체 전략도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그 정도 규모를 이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도 지금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액으로 보면은 뭐 인텔의 이렇게 건건의 투자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가라는 게 이제 하나고 과연 인텔이 10나노 미만급의 기술 개발에 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겠다. 과연 네.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삼성이나 TSMC의 기술을 추격은 할 수 있겠지만은 막 정말로 그렇게 선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까? 뭐 제가 인텔의 계획을 보니까 24년 뭐 2나노 미만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게 쉬울까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10나노도 제대로 못한 회사가 어쨌든 2나노로 갑자기 간다.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이거 반도체 업체들이 다 너도나도 그냥 전부 다 제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또 공급 과잉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투자 계획이 너무 쟁쟁한 거 아닙니까? 진짜 괜찮을까요?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우리 반도체 부족 현상, 뭐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메모리 쪽에도 좀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올해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제 생각엔 계속될 것 같고요. 2024년 가서도 이게 과연 이제 해결이 될지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회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공급 과잉까지 갈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누구보다 이런 경영 환경이라든지 기회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 계획을 내놔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뭐 AI라든지 뭐 5G 이후에 6G 뭐 어떤 분 7G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이제 슈퍼컴퓨팅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또 산업 IoT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것들이 이제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기술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것과 결합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될 때 그 진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 이런 결합이 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 부분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이제 일종의 반도체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원자재가 들어가잖아요, 원재료가.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공격적인 투자들을 전 세계가 다 하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이 그럼 원재료가 상승하는 효과는 반도체 가격에 큰 영향을 주거나 또 혹은 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좀 없을까요? 좀 이게 산업 구조가 배터리랑은 좀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2023년에 이제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것 중에 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웨이퍼 부족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다 흔히들 쓰는 이제 공급망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뭐 24년까지 짓는다. 그래서 24년에 바로 그 공장을 풀 이제 가동을 할 수 있느냐 따져 보면은 이 앞단에 그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다 이제 모여야 될 텐데 여기도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투자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게 부족 현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이 공급 부족이 2023년에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급망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있어서 어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수급 부족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의 뭐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그런 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들 또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재료가 훨씬 더 많고 종류가 또 많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일본의 그 수출 제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네온가스 얘기가 크립톤, 네온 뭐 등등 아이고 이런 가스도 다 알아야 되는 건가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뭐 단순하게 딱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벨기에에 그 이 냉각재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냉각재 그 회사 미국의 3M사가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기사로 봤습니다. 네,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수급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 기업이 그렇게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그 기업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100%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병목이 생길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23년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체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국가들 또는 기업들과 연대 또는 협력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좀 공유하고 좀 미리 이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원활한 이런 공급이 되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큰 문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원재료 쪽에서는 계속해서 병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1-2년 정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뭐 칩4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뭐 일본, 한국, 대만과 함께 4개국이 뭐 협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4개국이 모여서 모든 공급망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그거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4개국이 모여도 원재료라든지 특정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안에는 네덜란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EUB가 당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중국의 원재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누가 한 국가가 완전한 어떤 주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도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연원어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반도체가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최종 병기다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